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빌겠고요. 며칠간 상당히 힘들었고, 한국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또 그 중에 절반을 가까이를 빼버리니까 많이 속상했었는데요. 좀 시계열을 길게 보시죠. 하루하루 뭐 벌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 젊으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좀 나이가 드시면 그건 되게 피곤한 일이니까 좀 길게 보는 게 무난하게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처럼 주식하자라는 말씀. 부동산 투자처럼 이쪽 투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짧게 보시면 굉장히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finbiz.com의 흐름을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가격이 앞서 인사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93달러까지 약 3%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고, 여타 주식들은 그냥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쏘쏘했습니다.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테슬라가 올랐고요. 반면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연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루시드, 그 다음에 리비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그 인플레 감축 법안에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엄청나게 빠지던 반도체 주식들은 일부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제 정인성 작가하고 다시 이제 쉬었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게 될 예정인데, 아마 추석이나 주말에 그 내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심리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시 좀 떨어졌어요. 저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면 그 심리 그대로 불안해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 fear, 그 다음에 extreme fear 쪽으로 가면 편안해 하시고, 오히려 그리드 쪽으로 가면 마음은 편하지만 불안해 하자.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젖어들어요. 어느 순간에 본성이 마비되고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싹 트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 우리 같이 증시각도의 TV와 함께 계속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금융시장, 오늘 장 한마디는 제가 마련을 못했어요. 오늘 딱 너무 밋밋한 시장이었습니다. 너무나 밋밋한 시장이어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은 숨고르기가 작동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관련 에너지 관련 뉴스인데요. 원유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들아지즈 빈 살만이 감산 가능성을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란이 와도 이런이 되는 거죠. 이란이 들어와서 하루에 100에서 15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하더라도 이 오펙과 플러스가 50만 배럴, 1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해버리면 유가가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네,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장이 브렌트 유도 100달러를 오랜만에 넘겼고요. WTI도 93.75달러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좀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유럽의 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이고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레이딩스 이코노믹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덜란드산 선물은 290유로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독일의 가스 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지금 700유로를 돌파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도대체 맞는 건가? 근데 노르트 스트림 1을 이번 주말부터 해서 3일간 셧다운을 하기로 했죠. 재점검을 위해서. 근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3일이 될지 3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하는 게 지금 유럽의 불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패러티 깨진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환율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달러 값은 어제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08.96에서 108.53. 근데 하루에 이게 거의 한 0.5% 가까이 훅훅 움직이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시장은 오르든 내리든 정상이 아닌데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내린 것이다. 이게 좀 잠잠하게 움직여야지 되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좀 격동의 시절이라고 느껴지는 게 환율과 외환이 환율과 금리가 죄송해요. 환율과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움직인다. 요게 좀 잠잠하게 가라앉아야지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변동성은 있는 상황이고 오르는 그냥 숨고르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 달러는 여전히 1달러당 1 유로 미만입니다. 0.9944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0.9970. 그러나 1달러보다 낮은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유로 원으로 따져보면 1335.51. 그러니까 유로는 계속 1300 얼마에서 놀아요. 1330원, 40원, 50원, 20원 뭐 요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달러 원만 약세가 되면서 유로 원하고 이렇게 붙어버렸죠. 1340원 뭐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냥 수평선을 그린다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 뭐 최근에 원화가 강세가 좀 됐다 말았다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달러 강세 라고 읽는 게 맞지 원화의 위기 또는 원화의 약세라고 읽는 것은 조금 이번 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수출입 동향이 좀 안 좋은 건 계속해서 우리 뒷골을 땡기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엔이 어제 137.50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0.8% 정도 수준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136.75로 떨어졌고요. 원에는 100인당 977.23에서 979.47로 원화가 조금 더 약세가 됐습니다. 자, 위안화도 6.868에서 6.854로 상당히 떨어졌고 원화도 1343원에서 1339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화의 그 환율 하락, 그다음 가치 상승폭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고요. 채권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이 10년물이 계속 올라요. 자, 3bp 수준의 상승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3.024%에서 3.057%. 반면에 2년물은 많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3.316에서 3.301. 이로써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전일 마이너스 29.2bp에서 마이너스 24.48bp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가 역전된 역전된 상황이라서 이거가 지금 이제는 한 달이 넘은 거죠. 한 달이 넘고 만약에 1년이 넘어가는 상황들이 오면 이제 경기가 꺾인다. 그러면서 다른 주식시장도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한 2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쯤 됐죠? 네, 2개월 정도인데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가격 격차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3개월물은 2.767로 어제보다 금리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격차는 전일 27.9bp였는데요. 오늘은 29bp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좁은 거예요. 아니 3개월물은 1일물 그냥 넣다 뺐다 하는 개념인데 그거하고 10년하고 금리 차이가 0.24%밖에 안 난다고? 너무 적게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벌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뉴스 중에 이제 재미난 뉴스는 메이시스가 이제 유통업체잖아요.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소식과 함께 3% 올랐고요. 그다음에 딕스 스포트 굿즈라는 회사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줌비디오가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16%나 급락을 했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12%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조금 꺾었어요. 연간 전망치를 소매업체들은 확실히 좀 꺾었고 관련해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8월치가 44.1이 나왔습니다. 50이 기준이죠. 44.1 많이 낮게 나왔어요. 이전에는 47.3 예상은 49.2예요. 27개월 만에 최저치 나왔는데 자 이것도 연준이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이번 9월 달에도 75bp를 금리를 올리는 거는 뭐 블러드 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빠르게 올렸다 조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올리자마자 내리는 건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겠죠. 다른 연준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급하게 올렸다가 경기가 너무 빨리 식으면 이거 어쩌지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금리가 이번에 그 9월달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75bp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기서 75bp를 한다면 얼마가 되는 거죠? 네. 3%에서 3.25%가 단박이 되는 거죠. 단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렸다라는 건 뭐냐면 연준이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3%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 25p 정도가 남았으니까 0.5% 정도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3.75% 아니면 한 번 50bp 올리면 그야말로 4%, 연말에 4%가 되는데 4%를 올리는 근거는 긴축을 단행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긴 하지만 4%까지 한다는 건 그 내년까지 한 번 더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인플레가 꺾이지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생각하는 중간치 지대, 중간지대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2% 언저리잖아요. 그리고 평균 물가 타겟팅 하면서 뭐 2에서 2.5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보통 2에서 2.5 사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중립지대가 3%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금융시장의 대응은 다르죠. 왜냐하면 3%가 중립이라면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뜨리면 뭐 1%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그 정도 금리를 시장이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문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뭐냐면 주식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견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안 쓰거나 스마트폰의 앱 사용량을 갑자기 줄이거나 거기서 나가는 돈들을 줄일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은 유지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업들의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채의 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6월달 이후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싸죠. 자동차 회사들 쌉니다. 특별히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밸류에이션 쳐보면 실적 대비 상당히 싸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랬던 건 뭐냐면 내구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미국은 그나마 좀 낫고 한국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감안해 보면 부채의 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도대체 비용이 얼마 들 거냐, 이자 비용이 얼마 들 것이냐 이 부분이고, 이자가 4% 이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면 부채가 어떤 무게로 느껴질 것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솜사탕을 이고 가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자면 등짐을 그냥 솜사탕을 이 짐만한 솜사탕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무겁나요? 안 무거워요. 솜사탕 같았죠. 근데 갑자기 이자가 올라가면 솜사탕이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먹기 시작하면 출렁출렁하죠. 그냥 쭉쭉 내려앉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훅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매길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생각하는 심리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급속하게 올리게 되면 중립금리의 영역도, 레인지도 사람들의 생각할 때 이 정도구나 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긴축적 상황, 그러니까 제약적 상황이 실제적으로 경기를 꺾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솜사탕은 녹아요? 역시 대단한, 솜사탕이 물 먹으면 녹는답니다. 이거 비유가 잘못됐네. 네. 폴리에스테르로 하겠습니다. 폴리에스테르 그 솜, 엄청 가벼운, 솜보다 가벼운 폴리에스테르 솜. 네. 그렇게 바꿔서 상상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 짱이야. 우리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짱이야. 네. 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75bp 금리 인상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연준한테. 지금은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페드워치 날라리 지표
지수, 페드 와치는 막 70%까지 올라갔다 이제는 거의 반반이에요. 뭐 55대 45 뭐 이런 식으로 금리를 75bp 올릴 것이냐 50bp 올릴 것이냐가 반반이고, 네, 골드만삭스는 50bp 금리 인상을 전망했고, 증시각도의 TV에서는 그냥 가는 길을 갈 것이다라는 게 주요한 그 판단입니다. 가는 길을 간다. 그러니까 잡익배배 갈 것이다. 그래서 75bp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이번에는 50bp 25, 25를 아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뭐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면 뭐 이런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 PMI도 나왔는데요. 8월치 51.3이 나왔습니다. 이전은 52.2였고 예상 52였습니다. 그 다음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종합 PMI, 제조업 서비스업 합친 게 실제 45가 나왔고요. 이전에는 47.7이었습니다. 8월치고요. 자, 신규 주택 판매 나왔는데요. 자, 7월부터 좀 꺾일 거야. 아마도 그런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확실히 꺾이는데요. 51만 1천 채 연율, 전월 대비 7월 달 신규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2.6%나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2.6% 나왔고, 이전은 7.1이 나왔는데 아주 급한 속도로 빠지고 있고요. 이전에 연율이 58만 5천 채였는데 51만 1천 채로 70만 채가 넘게 쑥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2016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자, 리치몬드 서비스업 지수는 마이너스 12가 나왔고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8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6이,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친 합성 구매관리자 지수 유로존 지수가 발표됐는데 49.2가 나왔습니다. 전달은 49.9였는데요. 50 미만이니까 긴축을 말하는 거고 18개월 만에 최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역대치입니다. 유로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8.9%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유로존 50.2가 나와서 유로존은 조금 괜찮게 나와서 이게 이제 오늘 유로화 강세의 좀 원인도 되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